빅툼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돈을 안 빌렸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자도 조금만 받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는 돈도 많이 안 빌려주고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돈을 빌릴 일이 적을 것 같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괜히 돈도 잘 안 빌려주고 이자도 왕창 받으면서 오히려 돈 빌릴 일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자도 싸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어먹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떼어먹힐 위험을 감내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만큼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은행은 100만원을 1년간 빌려주고 10만원을 이자로 받는 대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10명한테 같은 대출을 해주면 총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동안 10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00만원을 투자해서 1100만원을 만든 겁니다. 10% 수익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돈을 잘 갚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10명한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 명이 잠적을 해버렸다. 그럼 1년 뒤에는 100만원 날린 것을 뺀 원금이 900만원 남고 이자가 90만원 들어왔을 겁니다. 도망간 사람은 이자도 안 냈을 거니까 결국 총 990만원이 되어서 10만원 손해가 됩니다. 처음의 경우처럼 11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게 이자를 더 받으면 됩니다. 원금 900만원이 남았을 때 나머지 9명에게 이자를 22만 2220원씩 받으면 이자가 약 200만원이 되고 원금을 합치면 약 1100만원이 되어서 처음과 같은 10%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100% 돈을 갚을 정도로 신용이 뛰어난 집단은 10%의 이율을 적용하면 원금의 10%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그보다 못한 집단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 정도 신용을 가진 사람은 100만원을 빌려주면 10명 중 1명이 안 갚는다. 그럼 그 신용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22.22%의 이율을 적용해야 원금의 10% 이익을 낼 수 있고 앞서 말한 집단이랑 같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10명 중 2명이 도망갈 정도로 신용도가 나쁜 집단이 있다. 그럼 그 집단에는 37.5%의 이율을 적용해야 원금의 10% 이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회수 불가 리스크만큼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념상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37.5%의 은행 대출 상품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용이 낮은 사람은 돈이 필요해도 은행에서는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최고 금리가 이번에 24%에서 20%로 줄어든다고 하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22.22%로 돈을 빌릴 수 있던 사람도 이제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사태가 자연스럽게 유도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건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체 포기각서를 쓴다. 그러면 그 신체 포기각서로 회수할 수 있는 돈만큼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이 더 높은 집단과 리스크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거나 원래는 대출이 안 되던 사람도 대출이 나올 수 있겠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낼 수 있다면 역시 그만큼 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연대보증 같은 것을 쓰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전업주부를 상대로 대출을 내고 남편을 압박해 돈을 받아내는 그런 서비스도 유행을 했던 겁니다. 전업주부가 무슨 신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대신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신용이 높은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한 권리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대신 돈 받아 드립니다 이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막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회사가 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에다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아예 못 받으면 손해가 엄청나게 큰데 채권을 싸게라도 팔아버리면 그만큼은 어쨌든 건지는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존버를 할 수도 있지만 손절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면 신용정보회사가 다시 추심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런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돈을 못 받아냈다. 그러면 더 작은 대부업체들에게 더 싸게 채권을 넘깁니다. 그래야 신용정보회사도 손해를 많이 입지 않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도 손절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에서는 돈 떼먹고 도망가면 돈과 이자를 완전히 날리는 것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되면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체를 다 날리는 것은 아니고 채권을 팔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동일하니까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씩 단계가 내려갈수록 조금씩 더 험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게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법이 잘 돼 있어서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추심업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협박이나 폭언을 해도 불법입니다. 반복적으로 밤에 전화를 걸어도 불법입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쳐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알리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도 불법이고,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만 이상해도 대부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은 잘못이지만 일단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떼어 먹었는데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좀 험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나 지역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인 1332번으로 상담이나 제보를 하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로 많이 빌려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고려해본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이야기가 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대출 조건과 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출수록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구멍이 막히게 되므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혹시나 내가 돈을 빌린 다음 빼먹으려고 한다, 그때 불법 채권 추심이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 소관부서나 지역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면 되고, 불법사금융피해센터는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